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타고 50시간 넘게 중국 대륙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베트남에 도착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소 인근에도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납니다.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 회원인 것처럼 접속해 특정 업체를 광고해주고 3년간 55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SNS에서 계정 400여 개를 사들여 질문과 댓글을 달았습니다. 멧돼지 쓸개 밀거래 현장을 고발합니다. 개당 100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 허가받은 엽사들까지 밀거래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최저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보다 느리게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북미 관계를 결정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뒤면 이곳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 출구를 열었습니다. 이번 2차 북미 회담에서 발표될 하노이 선언에는 좀 더 진전된 어떤 구체적 내용이 담길지 국내외 관심이 하노이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이 시각 중국을 남하해서 베트남 북쪽 접경 지역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베트남의 접경 지역인 중국 핑샹의 KBS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최훈 특파원, 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한 지 벌써 52시간째입니다. 곧 그곳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의 관문을 넘겠죠? 네,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 중국 핑샹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 열차가 제 뒤로 보이시는 저 철로를 이용해서 핑샹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취재진이 오늘 낮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로 곳곳에 무장경찰들이 배치돼 있었고요. 이 어둑해진 지금도 무장경찰 차량이 시내를 빈틈없이 돌면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는 지금 막 우리가 흔히 계림이라고 부르는 광시성 9일인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곳에서 5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당초 광저우를 거치지 않을까 했는데 최단 경로로 바로 남하한 겁니다. 지금처럼 시속 70km 정도로 달린다면 내일 새벽 4, 5시 무렵에는 이곳 핑샹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곳에서 국경을 넘어가면 베트남 최북단 동당역인데요. 베트남의 국경 쪽도 경계가 삼엄하죠?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동당역은 며칠 동안 역사 안팎을 보수하는 등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이곳 핑샹처럼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동당역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꽃단장과 역사 안팎의 보수공사도 이런 준비 차원으로 보이고요. 베트남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려는 듯 베트남 국영 VTV 중계차도 배치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동당과 하노이 구간의 차량 통제도 막 시작됐습니다. 길목마다 군인이나 지역 공안이 배치돼 있고요. 금속 탐지기로 도로변을 살펴보는 군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베트남 접경 핑샹에서 KBS 뉴스 최영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하면 묵게 될 숙소는 멜리아 호텔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멜리아 호텔에 미국 언론인들의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기자들이 같은 공간을 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북측 경호원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텔 주변에 철제 펜스가 둘러쳐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쉼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엔 보안 검색대가 설치됐고 투숙객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투숙객은 이용할 수 있었던 20층의 라운지 바도 출입이 전면 통제되기 시작해 3월 3일에 다시 문을 연다는 안내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This is the from government. They block all the floor.
Vietnam government. They just inform us that they need to block that floor. 호텔 7층엔 미국 프레스 센터가 마련된 가운데 미국 언론인들도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의 숙소와 미국 프레스 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 측은 미국 프레스 센터 출입 역시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북한 측 관계자들과 미국 언론인들이 같은 호텔에서 수시로 마주칠 가능성은 커진 상태입니다. I'm not sure because I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is. 특히 미국 언론인들이 이 호텔에 머물 것으로 유력한 김정은 위원장을 집중 취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미 간 견제와 긴장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의전 담당인 김창선 국무위 부장도 오늘 이 호텔을 방문해 의전 준비 마무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삼엄한 경계와 긴장 속에 김 위원장이 예상됐던 대로 멜리아 호텔에 투숙할 경우 북한 정상과 미국 측 기자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마주하게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 약 5시간 뒤쯤 출발해서 내일 밤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죠. 오늘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 조절 의사를 다시 표현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의 기회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내일 새벽 2시 반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엔 우리 시간 내일 밤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날 밤 열린 전미 주지사협회 연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I'm not pushing for speed, but we're not removing the sanctions. And we're going to have, I think, a very interesting 2.5 days in Vietnam.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비핵화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우리 둘 모두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하노이에서 계속되길 기대한다. 비핵화라고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And I'm not in a rush. I don't want to rush anybody. I just don't want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we're happy. 핵실험이 없으면 행복하다는 건 폐기보다는 일단 동결과 맥이 닿아 보입니다. 미국 내 회의론자들의 비판을 의식해 회담 성과에 대한 눈높이를 미리 낮추려는 의도성 발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하루 앞서 출발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북한과 경제 발전은 물론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so shared with him that we are happy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s security assurances, they're worried about China, that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they need can be provided in a way that is reasonable.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실무 협상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회담 결과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북미 두 나라 정상이 내일 이곳 하노이에 도착해서 모레부터 1박 2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하노이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북미 관계 정상화에 얼마나 더 가까이 진전된 내용이 담길지 지금 두 나라 협상단이 연일 물밑談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장 연결하겠습니다. 정하인 기자, 하노이 그곳 호텔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죠. 오늘이 닷새째인데 아직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북미 실무협상단은 주말을 포함해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의전 준비에 집중을 했고 오후 들어서야 의제 협상에 나섰는데요. 비건 미측 대표와 김혁철 북측 대표는 각각 차량으로 1시간 반쯤 전에 이곳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 30분 뒤 북측 대표단이 곧바로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앞서 이곳 시간 오후 2시부터 실무진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먼저 만났는데 여기서 조율된 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떠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알려진 메리어트 호텔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m not going to answer any questions. So you can ask your questions, but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s.
네, 지금 실무 협상에서 조율된 내용이 북미 두 나라 정상의 합의문에 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협상 내용은 사실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진전된 논의가 오가고 있다. 협상이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북측의 비핵화 방안과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이 부분에 이견이 좁혀진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비핵화 부분에서는 양측이 영변 핵시설 폐쇄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룬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핵미사일 동결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결국 비핵화 이행 조치는 영변 핵시설 폐쇄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후의 진행 단계, 그러니까 사찰과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조율이 남았는데 이 북미 간의 실무 워킹그룹 가동에 합의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북미 관계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평화체제 논의의 시발점으로 종전의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는 안이 논의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양국 정상 합의의 지속적 이행은 물론 유해 발굴과 인도적 지원 사안도 다뤄나간다는 내용들이 포함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미국이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해제를 내줄지 여부 또한 관건이었죠. 현재 제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남북 관계 개선 지지와 같은 형태로 담아 제재의 숨통을 틔워주는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실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북미 정상은 모레 이곳 하노이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최종 결단의 시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파르크 호텔에서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이곳 하노이 인근에서 기업들을 시찰하면서 경제 행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고위 소식통은 KBS 취재진에게 주변의 대표적 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영 기자가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하이퐁시. 베트남의 첫 완성차 제조업체인 빈페스트의 생산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레 하이퐁시를 방문해 빈페스트 등 현지 기업들을 둘러볼 것에 대비해 업체 관계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빈페스트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이 모여있는 하이퐁 외에 김 위원장이 박린성의 엔퐁 공단 등을 둘러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고위 소식통은 KBS 취재진에게 하이퐁과 박린에 있는 대표적 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김 위원장이 이번 수행단에 오수용, 김평애 등 경제 인사 담당 고위 간부들을 포함시킨 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린 삼성전자 공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한국 기업 방문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한국 기업들도 혹시 모를 방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유일하게 고층 전망대가 있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이곳도 며칠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회담 전날 밤 깜짝 외출을 했던 김 위원장이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 점검과 시설 점검, 서비스 점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 대비해서 보안, 안전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점검을 다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안전 부분에 대한 거는 특히나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리고 있는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시찰 행보도 이번 회담 기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비밀 협상을 가늠할 수 있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북미 간 2자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성공을 전제로 북한의 경제 개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북미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회담 성공은 한반도 전쟁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 경제 시대로 나아갈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개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북미 회담 이후 보다 적극적인 평화 경제의 촉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회담이 성공을 거두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면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2차 북미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 2자 만의 종전선언이라도 비핵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25에 참전한 4개 나라 가운데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한과 북한도 사실상 불가침 선언 등을 했다면서 이제 남은 건 북한과 미국뿐이라고 했습니다. 북미회담에 임박해 나온 이번 종전선언 전망과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북미 실무협상의 진전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이곳 하노이의 현지 분위기를 압축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보안 혹은 비밀입니다. 북미 두 정상이 묵을 숙소나 정상회담장, 만찬장, 방문 장소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2차 회담이 지난해 1차 때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완성체는 아닐 겁니다. 좀 더 진전된 소식은 내일 이 시간 이곳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노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논란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분양원가 공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건설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입니다. 4년 전 분양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3억 4천여만 원. 입주 이후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분양 원가를 공개했는데 경실련은 분양가가 가구당 4천만 원 넘게 부풀려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파트 단지 총액으로 보면 700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았다라는 느낌? 초과 이익을 과연 저렇게 갖고 가도 되는 정당한 것인가? 현재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한해 12개 항목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공개 항목을 62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중 토목 하나로 뭉뚱그려 있는 원가가 토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각각 공개되는 겁니다. 입주자는 주변 아파트들과 비교해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따져볼 수 있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부풀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과거처럼 이 분양 원가를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뻥튀기 하는 관행이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건설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란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원가 공개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가에 거품을 빼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분양시장의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보관인 셈이죠. 그러나 우려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나나 기자입니다. 2007년 분양원가 공개를 처음 시행한 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000여만 원에서 8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세계 금융 위기로 경기가 안 좋아진 탓도 있었겠지만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거품을 빼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다시 12개로 축소되자 내렸던 분양가도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514만 원, 경기도는 422만 원이 인상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수도권 3기 신도시 분양가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 자체를 조금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건축공사,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클 건데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집값을 잡는 대신 자칫 주택 공급만 위축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고 분양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사실은 각 항목에 대한 적정 수준을 수요자들이 평가하기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을 낮추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여전히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 역시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공아파트가 결국 주변의 민간 아파트 시세대로 따라올라 로또 아파트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 세부 항목별로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 뒤에 청약하는 후분양제도 함께 활성화해야 아파트 가격 거품을 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가게나 병원을 선택할 때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후기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가짜 후기를 써서 특정 업체를 광고해주고 거액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치아 교정을 해야 하는데 괜찮은 치과 추천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특정 치과가 좋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카페 회원들이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질문과 댓글 모두 인터넷 광고 업체가 올린 겁니다. 이런 가짜 글을 작성한 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잠깐만 잘 일어나주시겠어요? 입소문을 내려고 거짓 댓글 작업을 하다 적발된 겁니다. 이 카페라는 장소가 어쨌든 이제 회원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거잖아요. 뭐 맘카페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많다고 저는 들었고 진짜처럼 보이려고 평소엔 다른 글을 올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오늘 뭐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이런 일상 글들을 올리면서 실제 엄마인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를 몇 달 공개해서 키운 다음에 이제 그런 아이디로 이제 홍보를 했었습니다. 셀프 추천을 들키지 않으려고 SNS에서 계정 400여 개를 사들여 질문과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아이디는 A 메신저를 통해서 개당 3,000원에서 6,000원씩 구입했습니다. 아이디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사건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광고 의뢰업체들로부터 석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주로 엄마들이 관심이 많은 병원, 유치원, 학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3년여 동안 무려 55억여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등 인터넷 광고 업체 3곳을 적발해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광고를 의뢰한 병원장 등 17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멧돼지 쓸개 밀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쓸개값이 무려 1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K 김문영 기자입니다. 멧돼지 쓸개를 판다는 음식점입니다. 주인이 주방에서 냉동 상태의 쓸개를 꺼내옵니다. 희소성과 크기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중간이고요. 돼지 잡으면 색깔이 녹색으로 나와요. 한 마리 잡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중간이고요. 진짜 나오는 거예요, 중간은. 이거는 100만 원. 30만 원 진짜 맵시예요. 진짜 멧돼지 쓸개냐고 묻자 자신이 직접 사냥한 거라며 사진과 수렵 허가서를 보여줍니다. 해독과 원기 회복에 좋다면서 찾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고 설명합니다. 먹고 나서 제가 사는 문제를 한번 따로 먹어요. 몇 분 되게 나오면 합니다. 6개 있었는데 바빠고 있고요. 빨리 오시는 거라서 잘 오세요. 언제 팔렸죠? 이 같은 밀거래는 주로 밀렵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잡으면은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받고 하니까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더군다나 많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해조수 구제단처럼 허가를 받은 엽사들도 밀거래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상 밀렵행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포획 허가를 받은 동물의 사적 또는 상업적 거래를 제재할 처벌 규정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단속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제 지침으로든지 권고 수준은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쓸개를 잘못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멧돼지 썰개 복용으로 인한 이제 간이나 신장에 이제 손상 케이스가 보고된 것이 있고요. 멧돼지 포획이 늘고 있는 가운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쓸개가 몰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는데요. 70대 노인 운전자가 차량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너무 느리게 운행을 하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한 대가 느리게 운행합니다. 마치 서 있는 듯합니다. 뒤따르던 차가 차선을 바꿔 간신히 충돌을 피하지만 뒤이어 오던 화물차는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멈춰선 화물차는 또 다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힙니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에서 화물차끼리 1차 추돌 사고가 난 뒤 뒤이어 2차 추돌 사고가 나면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서행 화물차는 사고 직후 속도를 높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72살 박모 씨. 경찰은 고속도로 최저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보다 느리게 운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다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당시 시속 60km 이상으로 운전했고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2차선 도로로 아마 영상을 보면은 그 저속으로 좀 운전하는 게 보이는데 평상시 속도대로 운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속도는 영상 분석을 해서 경찰은 박 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고 당시 운행 속도를 알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KBS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만세 시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집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3.1운동의 내용과 참여 인물들의 소개 등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데이터 저널리즘 팀 성재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청년들은 손을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빨로 으득으득 깨미니까는 피가 나요. 그러니까 손수건들을 꺼내가지고 손수건에다가 이제 태극 형상이죠. 뭐 사과 같은 거 내는 말도 그래서 그리고는 글로 만세를 부르고 한편에는 대한독립 만세라고 써가지고도 부르고 아주 크게 열렬하고 굉장히 거기서는 이제 아주 참 진지한 독립운동이었어요. 100년 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최은희 선생의 생전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시작된 대한독립 만세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만세 시위가 일어났을까요?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만든 3.1운동 100주년 특집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위가 있었는지 저희가 만든 만세 지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1일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가 지도 위에 펼쳐집니다. 누적 시위 참여자 수가 이곳에 표시되고요. 붉은색 표시는 만세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취재팀 분석 결과 1919년 한 해 한반도 안에서 모두 1921건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100년 전 만세 시위가 있었을까요? 100년 전 우리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한번 볼까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모두 19건의 만세 시위가 있었고 9,900명이 참여했고 순국자는 40명에 이릅니다. 시위는 송산면과 우정읍, 향랑읍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한 곳을 골라보겠습니다. 4월 3일 장안면 면사무소 앞에서 2,500명이 참여한 만세 시위가 있었고 두 분이 순국하셨습니다.
이 같은 시위 정보와 통계 수치는 3.1운동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서술된 책으로 꼽히는 독립운동사 2권과 3권, 그리고 독립균영관이 펴낸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19, 20권의 내용을 정리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가보훈처 공훈록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3.1운동 관련자 판결문도 참고했습니다. 시위뿐만 아니라 참여 인물들도 한 분 한 분 정리했는데요. 9,300여 명에 이르는 3.1운동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독립선언서 배포와 태극기 준비 등 큰 역할을 한 인물 437명을 관계망 지도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핵심 인물이었죠. 이승훈 선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망이 만들어지고 선을 클릭하면 서로 주고받은 역할이 표시됩니다. 이와 함께 KBS만이 갖고 있는 희귀한 영상자료도 많이 담았습니다. 3.1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독립투사들이 전하는 증언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해상이 될 수밖에. 특집 페이지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KBS 만세 지도를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KBS 뉴스 성지호입니다. 태평양 쓰레기섬 들어보셨습니까? 이 북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의 7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게 쓰레기로 덮인 지대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10,000km 가까이 떨어진 먼 곳이지만 이곳에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 이른바 북태평양 쓰레기 섬 지역으로 그린피스 환경 감시선이 다가갑니다. 탐사보트로 바꿔 타고 조사하던 일행이 하얀 플라스틱 통을 뜰채로 건져냅니다. And then Kim, I don't know if you can make this out on the bottom, but it's definitely not. It's not English. Is it Chinese? Japanese? Oh, that's shame. That's Korean. That's Korean. Yeah. 한글이 또렷한 플라스틱 식품 용기입니다. 1997년 발견된 이른바 북태평양 쓰레기 섬 지역에서 우리나라 쓰레기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에서 10,000km 가까이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 나라의 온갖 쓰레기가 해류에 떠밀려와 해수면을 온통 뒤덮은 쓰레기 섬. 한반도 면적의 7배 넓이, 무게는 8만 톤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섬뜩하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바다가 상당히 넓은데 이 넓은 지역이 이렇게 오염된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떠다니는 쓰레기의 8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추정됩니다. 잘게 부서지다 못해 죽처럼 변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제가 만져봤는데 이게 예전에 그 샤워젤 같이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이 아마 그걸 다 섭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전문가들은 태평양뿐만 아니라 오대양 곳곳에 이렇게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생겨나 커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이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거칠고 강경한 표현까지 쏟아졌는데 반면 에듀파인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사립유치원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거부 행위 등 불법 상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 도로를 메웠습니다. 한유총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1,000여 명입니다. 에듀파인 도입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유아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사태가 교육부와 좌파의 음모라며 색깔론까지 꺼냈습니다. 사회주의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조금 앞선 시각 국회 안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한유총만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유아교육을 망치고 있습니까? 정부도 예고한 대로 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유총이 거부하는 에듀파이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이미 9년 전에 도입한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입니다. 예산과 지출을 모두 에듀파인으로 관리합니다. 계좌가 잘못됐다거나 업체명하고 계좌, 예금주하고 계좌번호가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해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임용되신 선생님들도 정말 우리 선생님이 10분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부는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선 조금 불편해도 꼭 에듀파인을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사립유치원도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유총이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보죠. 네, 먼저 미리 준비한 영상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장면인데요. 한 손엔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하고 있죠. 그 3.1운동 당시를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저 행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목한 건 저 만세 재현 이후의 발언들인데요. 먼저 이해찬 대표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1운동을 이끈 자유와 민주를 향한 청년 정신은 이후에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해찬 대표 3.1운동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늘 20대 청년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긴 하죠. 네, 이제 그 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 말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돼서 원내대표로서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20대에 대한 요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짚어보면요. 네. 서른 의원은 20대 지지율 하락이 과거 보수 정권의 교육 탓이다. 또 홍익표 의원도 이전 정권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20대에 달래기에 나섰고 홍 원내대표는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좀 전 화면을 보니까 서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서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역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고 왼쪽에 서른 의원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 원내대표가 사과 발언을 할 때도 저렇게 메모를 하거나 했는데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회의 전에 홍 대표가 사과를 그렇게 발언을 할 것을 서른 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렇게 워낙에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까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원내대표단끼리만 이 내용을 조율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서른 의원은 몰랐던 게 되는 거고요. 특히 오늘 같은 자리에서 김혜영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은 잘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당사자인 서른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붙었겠죠. 마이크를 댔는데 서른 의원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급히 이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특히 서른 의원 말고 오늘 주목을 받은 사람은 역시 발언의 당사자였는데 홍익표 의원인데요. 그 원내대표 사과를 두고 원내대표가 내 발언을 모르고 사과를 한 것 같다. 좀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네. 그 이전 정권의 강경한 대북기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자신의 취지인데 언론들이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봉합이 안 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죠. 야당들은 곧바로 징계를 해라, 망언이다 이렇게 비난을 이어갔고 민주당으로서는 20대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뭔가 수습에 나선 모양새인데 당사자들 반응이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오늘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내 지도부 간 회동을 열어 오는 28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은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학교에만 적용됐던 신용카드 납부를 올해 3월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해 교육부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학부모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리조트 객실에서 53살 A씨와 부인, 20대 딸과 10대 아들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그린북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린북은 1960년대에 활약한 천재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와 그의 운전사로 인한 토니의 우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전 세계 퀸 열풍을 불러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는 나무주연상과 편집상 등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벌써 엿새째 하늘이 뿌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최대한 미세먼지 환경의 노출을 줄이며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회색빛 먼지층이 도심을 뒤덮고 있습니다. 짙은 미세먼지가 지면 부근 역전층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한 지 엿새째. 지난 20일 이후 한반도 동쪽에 고기압이 정체하며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무풍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오염물질이 축적되며 내륙 곳곳에선 매우 나쁨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중부 일부 내륙과 영남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입니다. 3월엔 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국발 먼지를 실어오는 서풍이 우세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낮 자외선 증가로 2차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의 최대 고비로 꼽힙니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외부 활동 등 대비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선 방사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라는 이른바 알라라 원칙을 미세먼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사선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방사선을 출발했지만 지금은 많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낮춰서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보통 수준의 대기질에서도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자의 초과 사망률이 급증하는 만큼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